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쌤TV의 강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국사, 우리의 역사 속으로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주제는 무엇인지 같이 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 배울 주제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는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해 갔는지. 왜냐면 그 이전에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치우쳐져 있던 신라에서 이제는 대동강 유역까지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큰 나라로 성장한 신라가 그 이전의 체제로는 계속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통치체제가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신라 하대니, 중대니, 상대니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렇게 표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기 구분은 그게 삼국유사에서 나눈 방법과 삼국사기에서 나눈 방법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격허세부터 우리 삼국유사부터 할게요. 박격허세부터 지증왕까지를 삼국유사에는 상고다. 그리고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중고다. 그리고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를 하고, 이렇게 삼국유사에서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희 나누는 기준은 왕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혁허세에서 지증왕까지는 원래 약간 토착적인 그런 이름들, 그리고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는 불교식 왕명, 그리고 무열왕에서 경순왕까지는 유교식 그런 왕명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삼국유사에서는 시기를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서는요, 혁거세, 박격허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상대라고 하고요,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라고 하고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를 하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혈통에 따라 좀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상대에는 성골 출신들이 왕에 오르게 되어지고, 중대에는 이제 진골 출신들, 그리고 하대에는 이제 중대에는 무열왕계의 후손들이 왕에 올랐을 때 진골 중에, 하대에는 다시 앞에 있었던 내무랑계의 후손들이 왕에 오른 것을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상대, 중대, 하대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 중대의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 자, 무열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쵸. 김유신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 삼국통일의 시작점을 연 사람, 김춘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열왕은 원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왕의 후손이에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가 바로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자였지만 왕에 오르기는 좀 어려웠던 인물인데, 왜냐면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쫓겨난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위치가 적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신진 세력이라고 또 다른 신진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야에서 들어온 왕족 출신인 김유신 등과 연합해서 결국엔 다시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무열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로 치면은 최초로 진골 출신 중에 왕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열왕이 왕에 오를 때 이제 진덕여왕 다음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잖아요.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에 오를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성골 중에는 왕이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진골 중에 이제 왕이 올라야 되는데 누가 오를 것인가를 두고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당시 진골 세력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알천이라는 인물을 추대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알천은 국구 사양하면서 자신보다는 춘추공이 왕에 올라야 된다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 양보를 해가지고 무열왕이 김춘추가 왕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알천은 당시 최고 가는 진골 귀족이었는데 왕에 오르기 싫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미 대세는 김춘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춘추에서 삼국통일전쟁 시작하기도 하지만요, 진골 출신으로 첫 번째 왕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정부라는 걸 설치해요. 사정부는 감찰 기관입니다. 감찰. 그래서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 중앙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는 그런 기관을 설치한 것도 이제 무효랑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무왕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문무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무왕 때는 삼국통일을 드디어 아버지인 김춘추 무열왕이 시작한 삼국통일을 완성시킨 왕이 바로 무열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문무왕의 무덤이 어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 네, 맞아요. 문무왕의 무덤은 저기 경주 간포 앞바다에 있는 수중릉, 대왕암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묻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문무왕은 삼국통일한 이후에도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삼국통일을 이룩한 왕인데, 그리고 한나라의 왕인데 뭔가 되게 멋있는 무덤을 만들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죽어서까지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라고 했던 문무왕의 마음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무왕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쉴 수 있도록 들어오는 그런 그 간포 앞바다에 감은사,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저희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무왕 때는 외사정 설치. 아까는 사정부가 있었죠. 사정부는 중앙 관리들의 감찰,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찰하는 거라면은 외사정은 그쵸, 지방 관리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찰하는 기구인 외사정이 설치되는 것이 바로 문무왕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누굴까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꼭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라 중대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은 바로 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이름 외우기 쉽죠? 신문왕. 자, 이 신문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다. 신문왕, 뭔가 통일신라 시기에 가장 최고의 권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이 바로 신문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만큼 뭔가 이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김음돌은 그럼 누구냐?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가 진압당했다. 조금 막장 드라마인가요? 자기 사위를 제거하고 왕에 오르려고 했다. 네,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한 내용인데, 자, 그리고요, 김음돌의 난으로 진고의 세력인 김음돌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병부령이었던 인물 중에, 병부령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처럼 군사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병부령이었던 김군관이라는 사람이 이 김음돌이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 해서 이 병부령이었던 김군관과 그의 아들까지 처형해 버립니다. 참, 진골 귀족들을 이렇게 자기랑 가까웠던 장인어른까지, 김군관까지 처형해 버리는 것은, 자, 신문왕이 의도했던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처형의 모습들은 진골 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야,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니네도 진골이지. 진골 출신이잖아. 나도 진골 출신이야. 우리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어요. 자, 그러한 신하이자 귀족들인 그들에게 니네 그렇게 생각 잘못했다가는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이 김음돌의 난,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처형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진골 귀족들은 무언가 신문왕, 왕의 명령에 조금 더 순응하는 모습을, 수긍하는,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국학을 설립합니다. 자, 국학 뭡니까? 네, 국학 잘 알다시피 학교죠, 학교. 자, 국학이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이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 뭐가 있을까요? 충, 의, 효, 예, 이런 것들.
내가 왕이라면, 선생님이 왕이라면은 충, 효, 예 이런 거 되게 좋은 덕목일 것 같아요.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어른을 공격해라. 그럼 서열이라든지 관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너의 신분에 맞는, 너의 역할에 맞는 일에 충실히 해라. 이런 것들이 유학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누구 잘 섬기라는 거요? 왕을 잘 섬기라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게 되어지고, 또한 진골귀족 세력들을 이렇게 조금 숙청하고 견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진골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골 바로 밑에 있었던 골품이었던, 등급이었던 누구? 네, 육두품을 대거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육두품들도 이제 국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등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비한다. 자, 구주 오소경 체제. 자, 새로 백제의 땅도 정복했고요. 뭐 고구려 땅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동강 이남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자, 이렇게 새롭게 얻은 지역들에 대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전과는 달리,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조소경은 지방제도가 되겠고요. 자, 구서당 10정을 완성했다. 구서당 10정은 뭘까요? 네,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제도가 구서당 10정이 되겠습니다. 자, 구서당 10정도 구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도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관료전 지급한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관료전은 뭐고 노급은 무엇일까요? 자, 관료전, 노급. 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뭐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시급이니 노급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관료들이 특히 귀족들 같은 경우에 나라로부터 시급이나 노급이라는 것들을 인정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내가 선생님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선생님 살고 있는 여기 이 지역을 노급으로 받았다 하면은 소유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수조권이란 거를 받습니다. 수조권. 수조권이란 말은 이후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 우리 정근대 사회에 옛날에 관료들이 나라로부터 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수조권, 수조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수조권은 무엇일까요? 내가 시급, 노급으로 받은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지역을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원을 선생님의 노급으로 받았다 하면 수원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수조권을 받는 것이 관료전과 노급인데, 관료전은 뭐고 노급은 뭘까요? 왜 관료전을 지급해주고 노급을 폐지해버렸을까요? 자, 노급은요, 노급을 내가 받았다면 노급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조세, 세금 이것들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사람들은 선생님이 와서 너 우리 집 와서 뭐 일해? 선생님, 응? 내 논에 가서 일해 라고 하면은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료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무엇만? 네, 조세, 세금만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노급은 그 지역에서의 노급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부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대에는 땅이 중요할까요? 노동력이 중요할까요? 네, 땅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노동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수치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귀족들의 경제적 그리고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이렇게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좀 무너뜨리고, 또한 귀족들의 권력의 기반 중에 하나였던 그 노동력들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의미로 관료전을 지급해주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뭐 신문왕이 수도를 좀 옮기려고 해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달구벌로 옮기려고 합니다. 달구벌이 지금이 어딜까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가 그 경주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경주가 어느 지역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까? 네, 경주를 보게 되어지면 경주가 한반도로 놓고 치면은 네,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근데 지금 신라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위쪽인 대구 지역으로 달구벌이여 당시 이름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성공하지는 못해요. 노급도 빼앗기고 그리고 계속 진골 귀족들이 숙청당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던 진골 귀족들이지만 수도를 옮기는 것만큼은 목숨 걸고 막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원래 세력 기반이 있는 경주, 금성을 떠나서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뭔가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 또한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귀족들의 기반을 아예 없애버리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신문한 그런 정치적인 생각도 했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목숨 걸고 막아요. 그래서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는 것은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천도를 실패하게 되자 이제 신문왕은 그 이전부터 계속 차근차근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 때 또 전해지는 일화 같은 것들이 있죠.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만파식정 이런 일화들을 설화들을 통해서도 이제 오랜 기간 전쟁을 거치고 나서 좀 국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덕왕 중에서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정전은 뭐냐? 아까 노급이니 관료전인지 이런 것들은 관료들, 귀족들한테 준 땅이잖아요. 정전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땅입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땅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라 정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줬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추측하고 연구되어지기를 실제로 땅을 나누어 주었기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수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그래 이거 네 땅이야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시 옛날 사람들은 크게 국가에게 세 개의 의무를 지죠. 조세, 첫 번째 조세, 두 번째 역, 그리고 세 번째 공납. 이 세 가지의 의무를 지는데 백성들의 이런 너에게 조세 내, 군대가 그리고 공납, 특산물 바쳐라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백성에게 무언가 해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라도 내가 너에게 땅을 준 거야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너에게 땅을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의 것들을 조세 공납력을 바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지였던 땅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정전 지급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에는 선생님이 하지 않은데 또 이제 좀 지나게 되면 경덕왕이라고 있어요. 경덕왕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무엇이 부활하게 되냐면은 노급이 부활하게 되어져요.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관료전이랑 노급이랑 뭐가 좋아요? 선생님 같아도 노급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 통일신라의 최고 정점에 올랐던 신문왕 때는 왕의 힘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귀족들은 이 노급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을 다시 귀족들에게 지급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덕왕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신라 중대의 모습들에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그리고 경덕왕까지 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신문왕을 위주로 해서 가장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시의 통치 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앙 정치 조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중앙 정치 조직. 자, 중앙 정치 조직. 우리 앞 시간에 볼 때 그 귀족들의 대표를 뭐라 불렀죠? 네, 맞아요. 상대등이라고 했죠. 상대등. 귀족들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라 중대에는 상대등이 아니라 집사부의 시중이라는 인물이 뭔가 정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집사부는요, 왕명을 수행하는 기구예요. 왕명을 수행하는 기구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힘이 세진 기구가 바로 집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부 시중 또는 뭐 중시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중시였다가 나중에 이름이 시중으로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뭐 중시로 하나, 시중으로 하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이 있을 때는 상대등의 힘이 있을까요? 집사부 시중의 힘이 있을까요? 네, 귀족들의 힘이 있을 때는 상대등의 힘이 셀 거예요. 반면에 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집사부 시중의 힘이 세지죠. 그래서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집사부 시중의 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라 중대는 왕의 힘이 셌던 시기죠. 왕의 힘이 좀 세졌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집사부 시중의 정치적 역할이 상당히 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사정부와 외사정에서 감찰, 관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찰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잘하면은 뭐 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못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관료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감시 눈이나 잘 살펴보게 되겠죠. 그것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지방행정조직. 자, 첫 번째 구주오소경. 아까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좀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아까보단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 그리고 오소경입니다.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땅의 3개 주, 백제 땅의 3개 주, 신라 땅의 3개 주, 그래서 각각 3개로 해서 전국을 9개로 나누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소경입니다. 오소경, 소경, 작은 수도, 작은 서울이네요. 한자로 풀어보면은. 그래서 오소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5개의 소경을 둔 것이 바로 오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위에 보면은 위에 북원경, 지금의 원주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중원경, 그리고 청주의 서원경, 남원은 그대로 남원경이네요. 청주의 서원경, 청주에 대학교 하나 있죠? 청주 여러 대학이 있지만 서원대학교 있죠. 서원대학교. 옛날 이름이 서원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금강경, 김해, 가야 땅이었던. 그래서 요 5개의 소경을 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경주는 어디 있습니까? 경주는 바로 여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주변의 지역에 5개 지역에 작은 수도, 작은 뭔가 요즘처럼 광역시가 되겠죠. 서울이 있으면은 뭐 부산, 광역, 광주, 대구 있듯이 지방의 거점들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도 편제,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도 하고 지방 문화 발달의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뭐 옛날 고구려나 백제의 귀족들, 지배층들을 이 오소경에 분산시켜서 살게 했다라고도 해요. 그렇게 이제 해서 뭐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들이 또는 지방 세력들이 아니면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이 지배층들이 잘 모아두고 감시하지 않으면은 또 어떤 행동을 벌일지 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아니면 반란 이런 것들 꾀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고 견제하기 위해서 오소경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네요. 상수리 제도 많이 들어봤죠? 지방의 유력한 세력, 촌주 이런 사람들을 수도인 금성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질로 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인질로 잡아든 거. 물론 인질로 잡아뒀다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둬두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올라와서 이제 행정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수도인 금성에 인질로 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제도가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 고려 시대에 무엇으로 이어지죠? 네, 기인 제도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향부곡이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 스페셜은 좋은 의미일까요? 네, 이때 여기서의 향부곡은 특별은 좋은 의미는 아니고 다른 지역들보다 일반 군현들보다는 좀 차별받는 지역, 세금도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요, 특히 이제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십정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인데 피정복민, 신라가 정복한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인들까지 포함해서 구성한 것이 바로 구서당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가 어떻게든 나눠져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좀 하나로 뭉치기 위한 민족융합책을 많이 실시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구서당에 여러 그 민족들을 섞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남학생들 여러분들 뭐 나중에 군대를 가겠지만 군대 가보면은 정말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군대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나와 정말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요즘은 18개월인가요? 선생님은 2년이 넘게 갔다 하는데 거기서 같이 막 한 달, 두 달 구르고 뛰고 힘들게 훈련 받고 하다 보면은 밖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전우, 내 옆에 같이 힘들게 땀 흘리고 밥 먹고 훈련 받는 이 사람이 좀 내가 의지할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 학벌이 어떤지, 어느 지역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게 되어져요. 옛날에도 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모아놓으면서 좀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십정은 왜 안 썼을까요? 지방군입니다. 지방군. 자, 그래서 십정은 우리 구주, 오성형, 구주, 지방 9개 지역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무주에 하나, 강주에 하나, 양주에 하나, 전주에 하나, 상주에 하나, 웅주에 하나, 명주에 하나, 삭주에 하나. 몇 개입니까? 2, 4, 6, 8. 그리고 마지막에 한주에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정이니까 9개잖아요. 그럼 하나가 남죠. 그럼 하나 어디 있을까요? 네, 한주에는 2개의 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한주에는 2개일까요? 한주에는 지금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국경선이 있죠. 국경선은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주에는 2개, 그리고 나머지에는 한 주에 한 정씩을 해서 지방군이 편성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의 여러 망들, 특히 신문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 통치 조직이 어떻게 좀 개편되었는지, 삼국 통일한 이후에 어떻게 개편되었는지의 모습들, 그리고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같은 지방 조직과 군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복습하고 마치면은 선생님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